나찬이 부담되고 마냥 기다리자니 걱정된다?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가뜩이나 늦어지는 결혼에 가임 부부 10쌍 가운데 한 쌍이 불임이라는데 매년 불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만도 19만 명. 특히 30, 40대 젊은 남성들의 불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임의 진단과 검사에서부터 건강한 출산을 위한 최신 치료법까지.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 구자성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왜 하품도 전염이 된다. 네. 가끔 뭐 옆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모르게 같이 하품하게 되고. 맞아요. 괜히 졸리고. 집단 네.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것 같이. 근데 맞아요. 이게요. 그냥 아무나 하품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애정도를 테스트할 수 있답니다. 그래요? 깜놀입니다. 깜놀. 네. 네. 근데 뭐 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하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그쵸. 고막이 늘어나면서 네. 네. 이거는 반사작용의 일종인데 네.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네. 알 수 없지만 네, 네. 전염률은 45%라고 합니다. 어허. 네,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네. 이 하품을 네. 그냥 한다고 해서 아무나 막 따라하는 게 아니래요. 좀 좋아하거나 약간 호감이 있는 상대가 하품을 할 때 이게 전염이 된다고 두 사람이 안 하더라고요. 따라하던데.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맞네. 안 따라해. 그러니까 맞네. 아니 심지어 키우는 개도 따라한다는데. 걔는 따라해. 걔는 따라. 야, 여튼 근데 옆 사람 하품했는데 나도 모르게 같이 하품하면 어머? 빠바바빠 이게 되는 건가요? 여튼 네. 뭐 그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은 하품이 안 나는 그런 방송인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는 의학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난임인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명의를 모셨습니다.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 구자성 과장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가뜩이나 또 추석 앞두고 많은 분들 모이면은 또 명절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예. 왜 부부들에게 왜 아직 애가 없느냐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한 집 건너 한 집이 고민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난임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한 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 7쌍 중에 한 쌍은 난임 부부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어. 예, 근데 실제로 난임 부부가 몇 쌍인지 정확히 추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확한 통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국내 시험관하기 네. 체외 수정 시술 건수를 통해서 최근에 난임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잘 알 네. 수가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 보시면 최근 3년간 그 체외 수정 시험관하기 시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3만 1,000여 건, 2011년도에 3만 4천여 건, 네. 그리고 재작년에는 3만 7천 건 이상이 그 시험관하기 시술로 진행이 됐고요. 네. 실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분만 건수는 감소하는 데 비해서 네. 대조적으로 불임 시술 건수는 네.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네요. 근데 워낙 요즘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괜히 그냥 아이가 안 생기고 조급증에 이렇게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느 정도 아이가 안 생겨야 이게 병원 진료를 좀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될까요? 예, 그 난임의 진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난임은 저희가 1년 동안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 난임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했을 때 여성의 한 생리 주기당 임신율이 한 15에서 20% 정도로 잡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부부들이 3개월 만에 임신을 할 확률이 55% 수준, 네. 그다음 6개월 내에 임신할 확률이 72%, 1년 내에 임신할 확률이 85에서 90% 육박합니다. 네.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임신을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 이후에 1년 더 시도하더라도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매달 20% 확률로 계속 시도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임신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난임 네. 클리닉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왜 그 젊은 분들 다들 이제 직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만
일부러 피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피임을 뭐 한 1년이고 2년하고 해서 이런 것들도 난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니, 피임 자체가 난임을 유발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 피임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네. 임신 시도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네. 그 여성의 나이와 연관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3살에 결혼을 했는데 네. 2년 정도 피임을 하고 네. 35세 넘어서 임신 시도하게 되면 네. 분명히 가임 능력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뭐 결혼 일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혼 이후에 여성의 나이가 30 중반을 다가오고 있다면 네. 빨리 임신을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실제로, 떠나서 네. 이렇게 좀 직장 생활을 하는 주변 친구들이나 언니들을 보면 네. 임신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그 스트레스랑도 좀 약간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네. 스트레스가 가임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여성보다 임신율이 절반 이상 떨어지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스트레스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불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난임이라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그 불임 난임 용어가 요즘 혼재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교과서상으로는 이제 불임이라는 용어로 계속 공부를 했었고 네. 네. 불임이 정식 용어였는데 그게 이제 풀자가 아니 풀자라고 해서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너무 강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임신을 하시거든요, 나중에. 네. 네. 그래서 난임 그러니까 임신이 어려운 상태 하지만 네. 앞으로는 임신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네. 우리가 칭해서 네. 그 용어를 순화해서 난임으로 쓰고 있고요. 네, 막상 이제 우리가 이제 난임이다 진단 받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시도했는데 안 됐다. 임신이 안 되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네. 내가 문제가 있는지, 배우자가 문제가 있는지.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소위 난임이라고 하면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옛날에 네. 부모님들이 탓을 네, 했죠. 맞습니다. 며느리 그쵸. 탓을 했잖아요. 네, 며느리 맞습니다. 탓을. 네. 예. 네, 근데 실제로 난임의 원인을 조사를 해보면 그 남성 요인이 한 25에서 35% 정도, 예. 여성 요인이 35에서 45% 정도. 예, 예. 오, 거의 그래서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예, 예. 또 둘 다 검사해서 괜찮은데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 불명의 난임도 20에서 25%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A가 생기지 않을 때 그냥 단정지어서 뭐 누구만의 문제로 말할 수는 없고 네네. 반드시 부부가 같이 병원에 오셔서 네. 정확한 검사를 이제 받으시고 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예.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안 예전에는 생긴다고 해서 예- 여자가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아이고, 이거죠. 그 하윤 씨 나이 정도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누가 뭐라 했나요? 예전에는 칠거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소박감이었다니까 예전에는. 그쵸, 예전에는. 역사책이 다 맞아요. 떼잖아요. 네. 자, 여튼 오늘 저희가 또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 네.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근데 검사 과정이 이게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쉬울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난임 검사 자체가 여성분들에 비하면 너무 쉽죠. 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검사는 한 이틀에서 나흘 정도 금욕을 하시고 그 상태에서 병원에 오셔서 그 정액을 제공해 주시면 네. 그 정액 검사를 현미경하에서 하게 되면 그 정자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성, 모양 여러 가지 그 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연 임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액 상태인지 네. 네. 아니면 수치가 조금 떨어져서 음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수정이라는 시술을 해야 될지 네. 아니면 그 기능 저하가 너무 심해서 시험관 아니면 답이 없는지 이런 네.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한 번 오셔서 정액을 제공해 주시면 검사는 끝나고요. 네네. 간혹 정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거나 네. 몇 마리만 보이게 되는 무정자증이나 네. 희소정자증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호르몬 검사나 염색체 검사, 네. 정밀 검사에 들어가고요. 대부분은 한 번의 정액 검사로 검사가 끝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성의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난임 검사는 여성 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여성분들의 난임 검사는 남성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종류도 많고 복잡하고 그 검사를 해야 되는 시기도 생리 주기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생리 2, 3일째 오시면 그때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해서 지금의 난소 기능이 어떤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초음파 소견을 보면 정확한 자궁의 상태와 난소의 상태를 보고 자궁과 난소의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나팔관이 잘 개통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아, 중요하죠. 예, 네. 그 나팔관 개통 여부를 보는 검사는 그것도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생리혈이 끝나고 한 3일에서 5일 후 정도 배란이 되기 전 이 시기에 맞춰서 나팔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기간이 나팔관 정해져 조율. 있으니까 굉장히 그렇겠네요. 복잡하게 좀 느껴지네요. 예,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 난임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생리 이틀째나 3일째 맞춰 오시면 병원 오는 횟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아, 예, 생리 중에. 생리 중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 네,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이게 나팔관 조영술 사진들입니다. 네네. 네. 왼쪽 정상 사진을 보시면 그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게 자궁이거든요. 네. 그 조영제가 자궁을 통해서 양쪽 나팔관을 통해서 퍼지게 됩니다. 이 예. 검사를 하면. 그래서 왼쪽 정상 사진을 보시면 조영제들이 이렇게 하얗게 흩뿌려져 있는데 이게 개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나팔관을 통해서 조영제들이 잘 복강내로 들어가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난간 폐색 막혔다는 이야기죠. 난간 폐색 그리고 난간 수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양측에 이 꽈리처럼 동그랗게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조영제가 나팔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퍼지지 않고 막혀있는 소견과 동시에 그 안에 물이 차 있어서 이렇게 공처럼 동그랗게 보이는 소견입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나팔관 폐색이 되면 자연 임신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요즘 그 젊은 여성들도 자궁의 근종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혹들이 있어서 이게 제거하기도 하고 이러게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임신에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다. 예. 그 자궁 근종은 실제로 아주 흔한 여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진료를 보지만 자궁 근종이 없는 분들이 오히려 드물 정도로 오. 많은 여성분들께서 자궁 근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위험한 건 아닌가 봐요.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네. 대부분은 괜찮고 그 사이즈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결정을 해야 되고요. 네. 자궁 근종의 치료 원칙은 증상이 있을 때 네.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자궁 근종의 여러 증상 중에 난임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궁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예, 그 실제로 아기가 자궁 내에서 들어서는 부분은 자궁 내막 안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점막하 근종처럼 자궁 내막에 인접해 있거나 직접 자궁 내막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으면 임신을 방해를 합니다. 네. 저런 경우는 제거를 해야지 임신율을 올릴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렇지 않고 저렇게 근층 내 근종이라든지 유경성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막과 거리가 먼 근종들은 수술하는 걸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자궁 근종도 없고 뭐 양쪽 다 정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굉장히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커플들이 참 많다고도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답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성 검사, 여성 검사 다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아기가 생기지 않는 원인 불명의 난임이 전체 난임 부부의 20에서 25% 정도 차지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네. 신체적으로 문제도 없고 네네. 열심히 더 잘하고 하는데도 안 됐다.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전체 난임 부부의 4분의 1 정도 차지를 하고요. 네. 예. 네, 근데 실제로 이상이 있겠죠. 네네. 뭐가 이상이 있겠죠? 있지만 예,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단 기술로는 밝혀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임신이 되려면 정자와 난자가 배 안에서 여성의 복강 내에서 만나서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과연 그 정자가 자궁벽을 타고 난자를 만나러 잘 가는지 네. 이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네네네. 또 만났을 때 수정이 잘 되는지 음흠. 이런 것도 지금 검사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 일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말씀드린 원인 불명의 난임에 속할 것 같고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상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계속 자연 임신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보통 계속 시도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원인 불명의 난임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인공 수정입니다. 네. 인공 수정은 여성에게 간단한 배란 유도를 해서 네. 좀 더 배란을 잘 되게 만든
이후에 배란일에 맞춰서 그 남편분의 정액을 잘 처리해서 네. 자궁 내로 직접 주입을 해주면 네. 그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인 불명의 난임 부부들 중에서 인공수정으로 임신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원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그 치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임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 배란 시기를 잘못 맞춰서 난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난임 치료의 가장 기본인데요. 네. 그 정확한 배란일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정확한 부부관계 날짜를 정하는 게 가장 난임 치료의 기본입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세요. 네. 네. 근데 간혹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네. 지금 말씀드리면 임신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그 배란되기 이틀 전, 네. 하루 전, 그리고 배란되는 당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배란이 돼버리면 배란 다음 날은 임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 이유는 그 건강한 정자는 여성의 체내에서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배란이 되면 그 수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난자는 배란이 되어버리면 얼마 못 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할 때 가능하면 배란 이틀 전부터 네. 네. 하루 전 이렇게 네.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분들은 배란 날짜 맞추기가 쉽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계산법은 28일 주기인 여성분들은 보통 14일째 배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주기가 좀 길어서 30일 주기인 분들은 16일째 배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생리 주기는 배란이 언제 되냐에 따라서 길어지고 늦어지는 거거든요. 네. 보통 배란 이후부터 생리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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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네. 치료 또한 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난임의 치료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쉽게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원인을 해결해서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처럼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나팔관이 막혀 있는데 나팔관 개통 수술을 해서 나팔관을 이제 개통시킨 이후에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란 장애가 있는 여성에 있어서 간단한 그 배란 유도제를 통해서 자연 배란을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첫 번째 말씀드린 치료법에 속하겠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이런 이제 난임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난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직접 만나봤는데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시술을 한 분을, 그리고 성공을 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부산 범일동의 산부인과 병원. 최근 들어 불임센터를 찾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결혼 1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 부부들은 무려 7쌍 중 1쌍. 올해 36살의 이영란 씨 역시 인공수정은 물론 무려 8번의 시험관 시술을 받아야 했다. 결혼한 지 8년 됐고요. 일단 처음에는 1년 동안은 이제 일부러 안 가지려고 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 3번 계속 실패하고 그다음 바로 이제 시험관 시작하게 됐어요. 부부 양측 모두 별다른 이상 소견조차 없는 원인 불명의 불임. 여러 개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한 후 시험관 속에서 안전하게 수정시켜 다시 자궁으로 이식하는 시술이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착상이었다. 검사상으로는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자궁 상태도 괜찮았고 난소 기능도 괜찮았는데 그 예전에 7번 시험관하기 시술에서 모두 다 배아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시험관하기 시술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좀 더 좋은 배아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8번째 시술.
매번 수면 마취를 해서 이제 난자를 채취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게 회복하는 것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또 회복하는 시간도 좀 길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드디어 질전 8기의 도전 끝에 무사히 자궁 속에 자리 잡은 지 8주. 아기가 한 1.9cm 정도 되고 오늘 임신 주수는 유지가 잘 되고 있고. 믿기지가 않았고요. 첫째로 8년이나 없었으니까 믿기지 않았고, 지금 약간 입덧이 시작되는데 진짜 그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게 다 고맙고 좀 다시 새롭게 보인다는 느낌이에요. 오랜 기다림 끝에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 1.9cm에 불과한 작은 생명이 지금 그녀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 예전에 고용량요법으로 약을 많이 쓰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약을 많이 줄이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저자극요법으로 시험관하기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배아 개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배아 하나하나의 질 자체는 많이 향상되어서 그것이 임신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만 안 하면 저처럼 8번째 임신할 수도 있고, 끝까지 최선 다하시면 무조건 아기는 오게 돼 있으니까, 네, 힘내시란 말 꼭 하고 싶어요. 극복할 수 있기에 더 이상 불임이 아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 아름다운 기다림. 난임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네, 와, 이쯤에서 박수를.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니, 정말. 7전 8기잖아요. 8번 만에 성공을 하셨는데 네.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아이를 갖게 돼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주치의 입장에서도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렇게 힘들게 임신하신 분들을 보면 저도 상당히 뿌듯하죠. 네. 제가 뭐 하는 일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를 저분들이 항상 깨워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저분 말고도 상당히 힘들게 어려운 여건을 딛고 임신에 성공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45세 넘어서 임신에 성공하신 분이라든지, 또 저분은 이제 8차 성공하셨는데 네. 뭐 13차, 14차 실패 끝에 결국 성공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저도 뭐 감동적이고 그렇네요.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요. 네. 예, 근데 실제로 뭐 제가 난임을 치료하는 의사이긴 하지만 제가 임신을 시켜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임신을 하는 주체는 네. 여성들 본인이고, 네. 그 난임 의사는 최대한 임신의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네. 또 시술이 끝난 이후에는 진심으로 같이 빌어드리고, 네. 네.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같이 기뻐해드리고, 그럼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난임 시술이라는 게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실패하는 네.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패하신 분들이 다시 용기를 내서 시도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뭐 그런 역할이 난임 의사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고요. 네. 예, 더 도움드리기 위해서 네. 그래요.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관 시술 네, 뭐 처음부터 우리가 고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시험관 시술을 고려하십니까? 네, 시험관 시술은 크게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시험관하기 시술이 아니면 네. 임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관하기를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자연 임신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배란 유도를 하고, 또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다음 단계인 인공수정으로 넘어가고, 또 인공수정으로 임신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결국은 시험관하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험관하기만이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심각한 남성 요인이 있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정자증이나 네. 뭐 희소정자증이 심한 경우, 이럴 때는 시험관하기가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양쪽 나팔관이 다 막혀 있어서 또 나팔관 개통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험관하기만이 임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체외 수정, 시험관하기 시술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단계 넘어왔는데 결국 안 돼서 마지막 단계인 이제 시험관하기 단계까지 온 경우인데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원인 불명의 난임. 네.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안 돼서 시험관하기 하는 경우나 남성 요인 중에서 그렇게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험관하기 들어가기 전에 인공수정 같은 걸 해보거든요. 네. 근데 안 돼서 시험관하기 넘어온다든지, 그 외에 이제 여성 이제 난임의 가장 흔한 원인인 배란 장애가 있는 경우도 처음에는 시험관하기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임신들 많이 하십니다. 네. 하지만 반복해서 실패를 한다면 결국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인 시험관하기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과장님, 근데 인공수정하고 시험관하기하고 저는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전 같은 말이거나 이런 개념이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다른 건가 보죠? 아, 그럼 완전히 다른 방법인데요. 예, 예. 네. 뭐 난임을 이제 경험하고 계신 여성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 이제 명확한 개념이긴 한데 네. 일반 분들께서는 잘 그 혼돈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인공 수정은 임신되는 과정이 자연 임신과 동일합니다. 네. 인공수정. 자연 임신을 네. 도와드리는 시술인데요. 네. 그 이제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여성들이 배란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배란 유도를 먹는 약이나 낮은 용량의 주사를 써서 배란을 좀 더 잘 되게 촉진을 하고요. 네. 네. 배란일에 맞춰서 남편분들의 정액을 이제 채취를 해서 잘 처리합니다. 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자궁 내로 직접 주입을 해서 체내에서 자연 임신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시술이고요. 네. 네. 시험관하기는 완전히 다른데 이게 이제 체외 수정입니다. 체외 수정. 시험관하기 예, 예, 정식 용어는 네. 그 체외 수정인데 과정은 보통은 좀 더 많은 용량의 약을 써서 과배란을 시킵니다. 네. 여성의 난포를 좀 더 키우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서 난자를 직접 채취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날 남편의 정액을 받아서 체내가 아닌 체외, 저희 실험실에서 현미경하에서 수정을 시킵니다. 네. 네. 그래서 체외에서 배알을 만들어서 그 배알을 3일에서 5일 정도 특수하게 만들어진 인큐베이터에서 배양을 해서 세포들을 좀 더 키워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궁 내로 그 배아들 이식을 해주는 시술이 시험관하기이기 때문에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 체외수정은 완전히 다른 시술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인공수정을 좀 먼저 열심히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은 시험관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건가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한 남성 요인이나 나팔관 요인이 없는 분들은 보통 인공수정을 먼저 한 이후에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면 시험관하기를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죠. 네. 그 확률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인공수정이 네. 몇 세 이상일 때 뭐 이렇게 뭐 몇 %% 성공률이 있다 이런 것들. 예. 네, 그래서 인공수정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시험관을 넘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예. 인공수정을 몇 번까지 하고 안 되면 시험관 넘어가야 될지. 네. 이번에 실패를 하면 또 인공수정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확률이 더 높은 시험관을 넘어가야 될지. 네네. 여기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게 딱 나와 있는 정답은 없고요. 네.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그 치료법을 제안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가능하면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험관하기를 하면 몸에도 좀 무리가 있고 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스트레스가 더 많은 시술이 시험관하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고요. 네. 하지만 인공수정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신율이 높아야지 인공수정을 반복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기대 임신율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30대 초반에 젊은 여성인 경우 이런 남성 요인이 특별히 없고 이런 분들은 회당 인공수정 성공률이 20% 정도 되고요. 네. 이런 분들이 3번, 4번 정도 반복해서 인공수정 했을 때 이런 분들의 40에서 50% 정도는 인공수정만으로 임신이 가능합니다. 네. 네. 하지만 반대로 40대 이상 여성인 경우에 1회, 2회, 3회 인공수정을 반복했을 때 이 누적 임신율 증가가 아주 완만하고 네. 어떤 통계에 의하면 3번 인공수정에서 안 되면 4번째, 5번째 인공수정을 하더라도 임신이 거의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공수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네. 빨리 시험관으로 시험관 아기를 하는 게 더 답이 늦기 될 수 전에.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 수정이나 네. 뭐 둘 다 이렇게 해서라도 원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다면 참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 가지 시술의 그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난임 시술의 성공률은 상당히 말하기가 복잡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의 경우 해당 15에서 20%,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시험관 아기는 더 복잡한데요.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그 난임 시술 기술이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선진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그 시험관 아기 회당 임신율이 매년 30% 수준이고요. 회당 네. 성공률이. 그 다음에 냉동 배아 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냉동 배아를 이식했을 때 성공률은 50% 육박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전체 통계고요. 네.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좀 쉬운 케이스, 나이가 젊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는 시험관 아기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50에서 60% 이상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많은 경우는 뭐 70% 이상 되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아주 어려운 케이스, 계속 실패를 했던 분이나 네. 여성의 나이가 너무 많거나 뭐 난소 기능 저하가 심하거나 이런 어려운 요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는 성공률이 20% 미만 또는 10%대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자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군마다 난임부의 특성마다 성공률은 상당히 다르고요. 네. 이제 그래서 성공률을 딱 뭐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참 네, 어려운 네,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암 치료 같은 경우도 1기암 생존율이 다르고 2기암 생존율이 다르듯이 그렇네요. 네. 네. 난임을 1기, 2기, 3기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 경우마다 성공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자궁 근종이라든지 또는 배란장애라든지 또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감소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난관 폐색, 네네. 난관 폐색은 어떻게 우리 예방할 수 있습니까? 난관 폐색이 양쪽이 되면은 네. 인공 수정밖에 없다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난관 폐색은 우리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난간 폐색이 있으면 시험관 아기를 하거나 난간을 뚫어줘야 되는 좀 복잡한 시술을 이제 받아야 임신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난간 폐색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골반 내 감염을 잘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했거나 네. 아니면 수술을 받았던 경우. 네. 네. 특히 수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같은 맹장염이라도 맹장염 초기에 수술을 받으면 난간 폐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잘. 네. 근데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오면 그 난간 폐색이 잘 옵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게 조직이 들러붙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배가 아프시면 네. 빨리 병원 가서 진단받는 게 중요하고요. 네. 골반 내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 초기에 항생제를 잘 써서 치료를 하면 난간 폐색이 잘 오지 않지만 그게 치료가 안 돼서 농양을 형성하거나 이제 그 농양이 터지거나 이런 케이스들은 난간 폐색이 거의 잘 오거든요. 네.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빨리 외과나 산부인과 쪽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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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성공한 사람도 만나봤는데 네. 근데 실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패하고 나서 심리적 고통이랄까 이런 것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좀 등한시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덜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 이제 미국 등지에서 그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했을 때 그 전이된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보다 오히려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난임 환자들은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하기도 힘들고 또 주변에서도 그 난임 여성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잘 모르는 경우가 공감을 많죠. 잘 못 해주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난임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 남들과 비교. 예. 네. 그 친구들은 다 애기가 둘 있고 셋이 있고
다들 유치원 다니고 뭐 그런데 본인 아직 아기가 없을 때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네. 그 열등감 이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걸 잘 알고 지지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네. 특히 시험관하기 같은 시술을 받은 이후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상실감이 더 네. 큰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좀 더 지지와 격려를 잘 해주고 그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죠. 특히 가족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남편분들은 남성이라서 여성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심리학적으로 그것 때문에 괴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과장님은 잘하신다는 그런 말씀. 저는 점점 여성화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네. 여성 입장에서 해봐요. 네. 그래서 예. 남성분들은 제일 큰 차이는 그 아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여성분들은 더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데 남편분들은 물론 원하시지만 심리학적으로 좀 덜 원하고 네. 아기를 뭐 이번에 실패를 했을 때 그 문제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기 않죠.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라는 네. 식의 멘트들이 상당히 이제 여성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네, 있죠. 상처가 될 수 있죠. 네.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시댁 시어머니와의 그렇죠. 그런 네, 것 네, 때문에 네, 이제 네. 불편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가족들이 잘 지지를 해줘서 그 난임 여성의 스트레스가 잘 조절이 된다면 네.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네. 합니다. 네. 이게 어렵군요. 근데 이게 정말 시술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까요? 네, 그 기술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임신이 잘 되기 위한 3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네. 그 좋은 배아가 좋은 자궁 내막에 좋은 타이밍에 이식이 되면 임신율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의사들 또 불임 연구실에 여러 박사님들 포함해서 연구원들은 그 좋은 배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자궁 내막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배양 기술이나 뭐 배양액, 그 배양을 하는 인큐베이터 이런 장비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보면 난임 여성들, 난임 부부들의 케이스들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문제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의사 입장에서 보면 임신을 잘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난임 치료를 받는 여성 입장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스트레스 조절 잘 맞습니다. 하면서 치료에 네. 임하시면 네. 훨씬 높은 임신율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요즘 그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도 뭐 있다고 들었고, 네네. 예, 그 네. 구체적으로 요거는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과장님께서. 네, 그 자료 화면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올해 약간 바뀌었습니다. 2014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네. 크게 이제 두 시술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네. 네. 체외 수정, 그 네. 소위 시험관하기 시술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인공 수정 지원이 있습니다. 네. 체외 수정 시술 지원은 총 4회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네. 180만 원씩 총 4회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냉동 배아 이식을 했을 때는 네. 냉동 배아 3회까지 60만 원씩 지원을 국가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인공 수정 같은 경우는 총 3회 지원이 되는데 회당 50만 원씩 총 3회 정부 지원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그 난임 치료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험관하기 시술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힘들고 위험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고 이제 그게 이제 힘든 이유는 그 시험관하기 시술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시험관하기를 하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난포를 키우기 위해서 과배란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투여하는 호르몬 약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호르몬 주사를 보통 매일 투여하게 되는데 호르몬 주사를 맞다 보면 난포가 보통 한 달에 하나씩 자라는데
그렇게 되면 난소 기능이 좋은 여성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 20개 이상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게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난소에서 과다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고 난포가 너무 이상 많이 자라고 그러면 복수가 차고 그 혈액이 농축이 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하지만 이런 과자극 증후군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근에는 안전한 시험관하기 방법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약을 좀 적게 쓰는 저자극 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약을 아예 쓰지 않는 자연주의 요법처럼 네. 안전한 시험관하기 방법도 많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관하기 시술의 최종 목표를 의사도 그렇고 치료를 받으시는 여성분들도 그렇고 단지 임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아이를 잘 임신해서 출산을 하겠다라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목표를 가지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적인 것은 네. 이 난임에 대해서 이 시험관 아기 시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험관하기 시술이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비디오 영상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배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 기술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배아를 평가할 때 배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배아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인큐베이터 내에 보관되어 있고 상온으로 꺼내면 환경이 안 좋아져서 배아의 질이 나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꺼내서 확인을 하고 또 배아를 고르는 과정도 이식 직전에 배아의 모양만을 보고 좋아 보이는 배아를 이식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 이제 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실제로 배아가 만들어져서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배아를 가장 잘 커온 배아가 가장 좋은 배아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배아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이 좀 향상되었고 네. 또 저희가 불필요하게 꺼내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상온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니까 배아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기술적으로 임신율을 올리고 안전하게 시험관하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제 아는 후배도 이제 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주변에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쌍둥이가 좀 많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뭐 잘 일단 배에 착상해서 배에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건강하게 좀 그거 중요하죠. 해야 되는데 네. 혹시 다른 뭐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걸 걱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시험관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예. 많이 가지고 계신 고민인데요. 예. 일단 쌍둥이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네. 시험관하기 시술 자체가 쌍둥이를 증가시키지는 절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관하기는 쌍둥이를 줄일 수 있는 시술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과정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외에서 배아를 만들어서 그 배아를 이식해 주는 게 시험관하기 시술인데 네. 쌍둥이가 생긴 이유는 하나 이상의 네. 뭐 2개, 3개 이런 배아를 이식해 주기 때문에 쌍둥이가 생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는 이유는 임신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께 좀 더 높은 임신율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 때문에 쌍둥이 네. 또는 새쌍둥이가 생기는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결과는 아닙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아기를 못 가지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쌍둥이가 참 축복된 일이지만 네. 물론 쌍둥이 임신도 저도 축하를 드리고 있고요. 네. 너무 좋은 일이지만 네. 네. 개인적으로는 저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한 명의 아기를 네. 선사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왜냐하면 쌍둥이 임신은 나중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또 키우기도 힘들고요. 키우기도 힘들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배아 이식하는 개수를 국가적으로 제한을 많이 합니다. 아. 쌍둥이를 막기 위해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임신율이 아주 높지만 네. 쌍둥이 임신율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학계에서도 쌍둥이 임신율을 좀 줄이자는 그런 이제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네. 저도 가능하면 배아의 개수를 좀 줄여서 이식하는 네. 이제 그런 정책을 선호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시험관아기로 태어난 아기들한테 부작용. 어떤 건강상의 네네. 문제가 없을까?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됐거든요. 네. 네. 그 시험관아기가 세계에서 첫 번째 시험관아기가 나온 게 1978년도입니다. 78년도. 네. 그때 태어난 시험관아기로 태어난 그 여성이 네. 지금까지 잘 성장해 있고요. 그 이후로도 수많은 시험관 아기로 많은 이제 아기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네. 저희 병원에서도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그 아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제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78년이면 이제 그런 그 아기들을 성장 과정 동안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를 광범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네. 볼 수 있겠고, 근데 다만 시험관아기로 태어난 아기들이 자연 임신에 태어난 애들보다는 체중은 좀 적어요. 네. 평균 체중은. 네. 그래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특별한 뭐 기억률이 높아진다든지 뭐 건강상의 문제가 나중에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고, 간혹 특정 질환에 대해서 발생 빈도가 약간 올라가지만 그것이 시험관아기를 뭐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시험관아기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안심하시고 시험관아기 시술은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괜히 방송 보시면서 네. 뭐 임신이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근데 불임, 난임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뭐 생활 수칙 같은 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찍 결혼을 해서 네. 일찍 아기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불가능하지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예. 여성의 가입 능력이 20대 초반의 절정에 이릅니다. 네. 네. 근데 놀라운 이야기지만 20대 중반부터 이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 정말요? 그 떨어지다가 30대 중후반 되면 그 가입 능력의 감소 속도가 예. 더 빨라집니다. 빨리 준비를 해.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 그다음에 최근에 난임 증가한 이유도 늦은 결혼, 네. 늦은 임신 시도에 있다고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신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같은 여건이라면 생활 습관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네. 가장 나쁜 게 흡연입니다. 흡연. 네. 네. 요즘 여성 흡연 인구가 늘고 있는데 오, 요즘 그렇더라고요. 네, 흡연이 임신율을 의미 있게 감소시키고요. 어. 네. 그게 이제 여성 흡연뿐만 아니고 그 남편이 흡연했을 때 네. 간접 흡연도 임신율을 많이 저하시킵니다. 네. 그래서 흡연이 좋지 않고 음주도 과한 음주는 좋지 않고요. 네. 네. 카페인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난임 여성분들은 너무너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어허. 네. 제가 따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민망할 정도로 아하.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예. 몸에 좋은 채식, 흡연, 음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네. 네. 예, 다들 알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120%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따로 뭐 생활 수칙을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네. 이제 난임이 아니지만 임신 시도하신 여성분들은 그런 생활 수칙을 좀 신경 쓰시면 임신을 좀 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나 벌써 이제 끝이 됐는데요. 네. 과장님 끝으로 이 아직도 난임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난임은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의 세심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난임 여성분들께서는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믿으시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몸을 믿는 겁니다. 네. 그럼요. 네. 계속 안 되다 보면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고 네. 자신감이 모든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을 믿으시고 또 병원과 의사를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다 보면 네. 결국에는 아주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네. 확신을 하고요. 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과장님 모시고 그 난임에 대해서
재밌는 공부를 좀 많이 해봤고 뭐 남는 건 그거네요. 또 이제 명절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이 나눔에 가장 좀 좋지 않은 악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그러니까 너무 주지 마시고 너무 맞지도 마시고 좀 화목한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좋은 문화병원 난임센터 구자성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열리는 무료 건강교실 안내해드릴게요. 8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9층 문화홀에서 몸속의 반란,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침례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정화 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건강 챙겨가세요. 자, 마치기 전에 저희 퀴즈 남겨놓겠습니다. 퀴즈 마치시면 저희 선물 드릴게요. 네. 오늘은 난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네. 난임이 꼭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네. 남성의 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좋다. 네. 예, 좋네요. 예. 1번 10%. 2번 네. 30에서 35%. 네. 3번 네. 60%. 60%. 네, 고맙습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공개 클리닉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위터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자, 다음 주에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의 뒤를 봐드리겠습니다. 어떤 뒤를요? 피가 묻어 나온다. 변비가 심하다는 분들. 대장암에 대한 사소한 궁금증까지 강 박사님이 나오시나요? 아니요, 저는 안녕하세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웰리스 건강식품에서 종합건강검진권을,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천사연구소에서 헤어케어 세트를, 주식회사 JBT에서 관절건강기능식품을, 매혹적인 피부를 위한 선택 벨루스킨에서 앰플 세트를, MB테라피에서 바른자세 척추 건강을 위한 힐링 슈즈를 드립니다.